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영상을 만든 시점에서는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영상 제작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락을 시작을 하더니 기어코 35K를 보내요. 35,000불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37K부터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기 전에 35K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산 건 아니고 알트코인을 하나 샀는데 그 알트코인이 뭔지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BTC 35,000불에 알트코인을 하나 매수를 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매수는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35K에 50%를 들어갔고 더 떨어지면 이제 추매를 하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그냥 둡니다. 불타기는 조금 안 하는 걸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번에 제롬 파월이 정말 엄청난 페이크를 쳤죠. 사기? 주식하는 사람과 암호화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페이크를 날렸습니다. 0.5% 금리 인상을 제롬 파월이 이야기를 해서 3만원이 돼서 이미 떨어진 거 끌어올렸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웃겨요. 전 세계가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는 주식과 커플링을 통해서 주식이 오르면 암호화폐도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면 암호화폐도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0.5%는 좋다, 인정할게. 그리고 제롬 파월이 그랬잖아요. 0.75%를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반등 아닌 반등을 해서 4만 불까지 간 걸로 보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0.5포인트씩 계속 연말까지 올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락이 왔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33K도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지금 신저점은 33K, 33,000불. 지금 좀 심각하죠. 0.5%씩 금리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말까지 올리게 되면 아주 그냥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관한 뉴스들이 사상 최고치를 전례 유례 없는 이런 말들로 일반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더 어려워지는 건 서민층이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건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 현상.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사회 문제죠. 인플레이션 금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빚과의 전쟁이다. 빚테크라고 그러죠. 빚테크. 부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이제 정말 빚테크가 재테크 1순위가 돼버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4.8% 상승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죠. 그리고 외식 물가도 6.6% 상승을 했어요. 이제 짜장면 먹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나스닥이 전날 올랐던 상승 폭들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다시 5%가 빠졌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이 의미를 하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나 성장주들의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유가.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다, 이하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그 뒤로 찾아오는 게 경기 침체, 경기 위축.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지금 급여 생활자 분들은 그나마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괜찮죠.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은 게 평균 2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그 전에 장사가 안 돼서 빚을 갖고 장사를 했는데 2억 빚이 다시 플러스가 됐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기가 참 힘들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하는 돈들이죠. 그리고 작년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 주린이들이 영끌을 해서 해외 주식들을 많이 샀죠. 그것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테슬라, 애플. 그리고 작년 이때쯤 코리니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얼핏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산 가격의 70% 더 빠졌나? 그럴 수도 있겠죠. 거의 70% 정도 빠져버렸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시드가 빚이었다면 힘들죠, 이제.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빚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많죠. 영끌을 했던 주린이들 그리고 코리니 분들이 작년에 들어왔던 돈들이 아마 묶여 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손절하기도 뭐하고 대출을 또 받기도 애매하고, 결국 코리니들 기준으로는 빨리 규제 명확성이라든가 달러의 해칭 수단,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의 비트코인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금방 그런 주식과의 딥커플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와 지금이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라는 이야기죠. 2008년 10월, 11월 정도부터 시작됐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엄청난 금융위기였죠. 그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공고 30여 개 정도가 파산을 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첫 번째 블록 생성과 함께 50개의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고, 지금까지 거의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때가 왔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목격을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서 지금은 그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그널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지금 피부로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금방 여러 곳들에서 폭등하는 물가 그리고 늘어나는 이자 빚, 이런 거에 현타가 와서 새로운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암호화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였죠. 주말인데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거의 작년 12월부터 호재들이 계속 떴었죠.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무조건 리플이 승리할 거다, 최대한 빨리 정리될 것이다, 뭐 이런 호재들이 계속 떴었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ODR 거래도 8배 증가를 하고
금융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끊임없는 파트너십이 또 이루어졌었고 엄청난 호재를 많이 갖고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새 XRP의 악재들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호재에도 가격 변동은 별로 없었죠. 호재가 가격을 이끄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악재가 나와야 돼요. 결국 가격 상승을 오르게 하는 건 밋밋한 호재보다 악재 뒤에 호재가 훨씬 더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사라 렛번 판사가 리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힌만 전 SEC 이사죠. 그의 문서를 추가로 보호해야 된다는 SEC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지연된 정의가 되겠죠. 어떻게든 그냥 시간을 오래 끌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다. 리플이 질 것 같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 아주 좋습니다. 언제 뭐 기사대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나요? 그게 더 신경질 나지 않나요? 호재는 계속 뜨는데 가격은 그대로. 살짝 리플이 빨리 끝나고 승소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1,100원 정도 언저리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또 악재들이 몇 개 쏟아지는데 그냥 비트 흑공에 따라서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비트 살짝 오르면 또 오르고 악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악재들, 이런 악재들이 쌓여야 됩니다. 많은 기미 투자자들은 이런 악재에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들은 진짜 리플 더 빠지겠는데 지금이라도 던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인내력이 약한, 기다림을 못 기다리는 이런 개미들이 탈탈 털리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연말 이야기를 하고 내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여름 정도에는 재판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라 렛번 판사는 리플의 주장을 무시를 하고 SEC에게 손을 들어주죠. 그래, 윌리엄 힌만을 보호하려는 니들의 생각이 참 갸륵하다. 윌리엄 힌만의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한 SEC의 추가 신청을 인정해줄게. 사라 렛번도 징글징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XRP 아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짜증이 나고 이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XRP 아미와 함께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내릴 거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로 전 세계 XRP 홀더를 괴롭혔으니까 다른 코인 오른 만큼의 가격을 보상하라.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전체적인 SEC의 지연 정책들, 지연 전략들, 이런 것들을 리플은 그냥 SEC가 소송을 추가로 지연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SEC는 피고의 응답 제출을 검토한 후 추가 브리핑 요구를 정당화해야 된다. 피고인들은 법원이 SEC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렛번 판사는 SEC의 손을 이번에는 들어줬습니다. 미국 금리 폭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데이터들이 아주 조용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들도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SEC 리플 관련 데이터도 그렇고 비트코인 데이터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용합니다. 35,200불 언저리에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6,100불 정도 하네요. 주말입니다. 이제 더 더워지면 나들이 가기도 산책하기도 트레킹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도 된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상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걷는 게 참 행복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